자, 그래서 오늘은 베티 1화 마지막 영화를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는 진짜 생긴 것만으로는 무슨 스토리일지 상상이 안 돼, 진짜. 상상이 안 돼. 시대를 넘는 비명, 또 다른 시대에서 깨어난다. 더 라스트 필름? 근데 뭔가 알파벳들이 나오다 말지 않았어요? 똑똑똑. 또 편집. 오, 축하해 베티. 저에게 주는 거예요? 우와! 드디어 저도 대역이 아닌 배역으로 영화에 출연하는 날이 오네요. 맨날 대역이었었던 거야? 피해자씨. 왜 그러세요? 그건 대체 뭐였을까? 뭐지? 베티는 아무리 돌이켜봐도 대체 어디서부터 혼란이 시작되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인형의 집이 누군가의 손에 치여 쓰러지는 것처럼 모든 현실이 붕괴됐다. 베티 여자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세상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바닥에서 위로 떠오르는 빗방울과 달리 자신은 높은 곳에서 추락해 시멘트 바닥에 녹아버린 것 같았다. 뒤집혀도 여자의 비명은 여전히 귓가를 맴돌았는데 그건 베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내가 배역에 너무 몰입해 형상 영화 현실이 헷갈린 건가? 아니면 이게 진짜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 거야? 베티는 마음속의 공포를 억누르듯 자신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았다. 베티씨, 지금 시간 괜찮으실까요? 생각에 잠겨있던 베티는 현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깨어났다. 마음속의 공포보다 눈앞의 일을 처리하는 게 먼저였다. 들어오세요. 문 뒤에서 하얀 가면을 쓰고 검은색과 하얀색으로 구성된 오피스룩을 입은 여성이 오른손에 얇은 폴더 하나를 안은 채 느긋하게 걸어 들어왔다. 재단 직원.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모습을 본 베티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윗입술을 만졌다. 문득 자신이 계속 붙이고 있던 신사 코수염이 없다는 걸 알아차린 베티는 마치 외투를 입지 않은 듯한 기분이었다. 오늘은 퇴원한 지 이틀째인데 몸은 좀 어때요? 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는 아마 목숨이 위험한 건 아니라는 뜻인 것이다. 몸 상태가 좋아진 것 같으니 오늘 바로 수용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여자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베티는 그녀의 말투에서 그녀가 선량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가 폴더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베티의 눈앞에 놓았다. 수용. 오늘 말을 꺼내긴 했지만 고민할 생각은 충분하니 조급할 건 없어요. 이렇게 큰 변화를 겪게 됐으니 지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서류를 건네받은 베티는 서류에 쓰인 글자를 기계적으로 읽었다. 성 파블로프 재단, 이름, 성별, 마도술. 흔히 볼 수 있는 이 양식은 그녀가 살아온 20년의 세월 동안 몇십 번을 쓴 것과 비슷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은 베티의 입가를 스쳐 지나갈 뿐 그녀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 임의로는 전환되지 않았다. 읽는 것 멈춘 베티는 멍하니 양식을 쳐다봤다. 또 궁금한 점 있나요? 바깥에
베티는 바로 얼마 전에 자신이 겪은 재앙을 떠올랐다. 바깥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근데 베티 여자인 걸 몰랐던 사람이 있었다고? 아무리 코스염을 붙이고 있긴 하지만 딱 봐도 여잔데. 재단 복도. 하긴 이 게임 다들 성별이 그것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이건... 여직원은 베티를 객실 밖에 복도로 데리고 나갔다. 베티는 이곳에서 재단 스타일의 장식을 벗어난 새 시대의 일각을 가능한 한 엿볼 수 있었다. 재단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걸음 소리와 속삭이는 소리에서 벗어나자 복도 밖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멀리 떨어진 곳에는 푸른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는 하얀 돛담배 하나가 호수 중심으로 느긋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호숫가에는 한 가족이 분홍색과 하얀색이 어우러진 돗자리 위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늘에서 뛰어다니고 어머니는 돗자리와 풀밭의 경계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깥은 이제 안전하니 건강을 회복한 후 재단을 떠난다는 선택지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따사로운 햇볕은 그림자를 선명하게 구분할 정도였는데 눈부시지는 않았다. 공기도 무척 신선했는데 소독제 냄새로 가득한 병실과 비교하면 이곳이 더 사람 사는 곳 같았다. 하지만 베티는 이 아름다운 풍경이 믿기지 않는 듯 눈썹을 찌푸렸다. 이건 너무 이상해요. 기괴할 정도라고요. 눈동자가 떨리면서 갑자기 평온함을 무너졌지만 그건 베티 혼자만 느끼는 재앙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어제와 다름없어 보인다니? 그럼 난 대체 무엇을 잃은 거지? 베티는 옆에 있던 직원을 바라봤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가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그 얼굴에 근육을 당기며 그 업무용 미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세상은 여전히 이 세상이지만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긴 하죠. 여직원이 펜 하나를 꺼내 펜끝을 입가에 댄 채 잠시 읊조렸다. 저 집의 지붕은 기와를 교체했고 나무도 조금 자랐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공원의 울타리는 원래 하얀색이 아니라 칠이 벗겨진 검은색이었죠. 직원이 펜끝으로 가리켰다. 그녀는 이미 이러한 변화가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았는데 심지어 전과 어떤 점이 다른지 담담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는 시선을 다시 베티에게 옮겼다.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고 싶다면 건강을 회복한 후 재단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해보세요. 그곳에서 궁금한 점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폭풍우를 피한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쪽에서 마련한 표준 처리 절차가 있어요. 이러한 절차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체에 들어와 더 많은 생존자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박탈하려는 건 아니에요. 같이 이송된 그 인간 여성을 만나보고 싶다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비욘디의 새 시대에 오신 걸 환영해요. 같이 이송된 인간 여성요? 아, 폭풍우에 휘말렸나? 귓가를 맴돌던 비명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네, 당신의 동료인 것 같던데요? 여직원이 손에 든 폴더를 펼쳐 페이지를 넘기면서 찾았다. 존스라는 분이네요. 존스... 헉! 공포임 장르? 이거? 난 이곳이 정말 싫어. 한 손으로 벽돌 그림이 붙여진 나무판을 집은 존스는 다른 한 손으로는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모자를 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예쁜 얼굴은
과할 정도로 화장이 진했는데 마치 베티가 어릴 적에 무릉덩이를 지어서 만든 진흙탕 같았다.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곳은 높고 벽은 너무 조잡해. 벽돌 그림을 나무판에 붙인 것뿐이잖아. 뭘 제대로 구분할 줄도 모르니까 내 얼굴을 이 꼴로 만든 거겠지. 존스는 탑 세트장 위에서 분노를 숨김없이 터뜨렸다. 눈 아파 죽겠네. 파운데이션을 내 얼굴에 이렇게 두껍게 바르다니 정말 어지러울 지경이야. 최대한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내려갈 수 있겠죠. 베티는 고개를 숙여 허리에 묶인 안전줄이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지 확인했다. 헉! 대역이라서? 베티는 잠시 후 남자 주인공의 대역으로서 존스 앞에서 뛰어내릴 예정이었다. 베티씨, 사람들이 당신더러 프로라던데 부디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면 좋겠네. 아, 네. 존스가 투덜거리는 말투로 자신이 칭찬하는 말을 꺼냈으나 베티는 순간 존스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괜히 존스의 신경을 건드려봤자 좋을 거 없으니 그녀는 안전조치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 같은 할리우드 톱스타가 베티를 자르는 건 손쉬운 일이므로 존스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됐다. 너무 슬픈 일용직인데 그냥 대체 촬영 시작 사인을 언제 주려고 하는지 이 사람들 정말. 존스의 말이 칼에 걸린 것처럼 끊기자 이문을 품게 된 베티는 존스가 무엇에 정신이 팔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저게 뭐야? 네? 네? 존스가 몸을 뻣뻣하게 거치면서 먼 곳을 빤히 쳐다봤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존스의 시선을 따라가자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 베티 눈앞에 펼쳐졌다. 괴상한 감각이 홍수처럼 퍼져나갔다. 베티는 마치 만화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현상이 점차 현실을 무너뜨리고 탑 세트장은 외딴 섬처럼 변해버렸다. 그리고 곧이어 탑도 무너졌다. 병실. 바로 이 안에 있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여직원은 베티를 존스의 병실에 데려다 준 후 떠났다. 배우 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배역이 안 들어와서 대역만 전전했나봐. 두꺼운 유리너머에 얼굴을 붕대로 꽁꽁 감싼 여자 한 명이 화상? 유리관같이 생긴 기계에 누워있었는데 회백색의 사각형 모니터 몇 개가 존스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처럼 기계 머리 쪽을 향해 있었다. 방에서는 기계가 삐삐 울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여자는 깊이 잠든 것처럼 가슴이 조금씩 오르내리고 있었다. 존스? 여자는 베티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창가를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베티는 유리창에 손을 올렸다. 귓가를 맴돌던 날카로운 소리가 멈추고 희미한 숨소리로 바뀌었다. 아니 뭐람 진짜? 이게 맞아? 마지막 영화라는 게 진짜 마지막 영화였어? 마지막으로 찍은 영화? 폭풍우는 원인불명의 시공간 재난입니다. 폭풍우가 닥치기 전 세상은 일종의 폭풍우 증후군에 빠지게 되는데 재단 직원이 발표 자리에 앉아 베티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개념을 딱딱하게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하얀 계단으로 이루어진 회의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 모두 베티와 같은 폭풍우의 생존자였다. 빗방울이 바닥에서 하늘로 떠오른 후 시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어버리죠. 베티는 다양한 표정을 한 사람들을 살폈지만 베티처럼 낙담한 사람들은 없었다. 그들은 이 재난이 닥쳐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정보 격차를 느긋하게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성 파블로프 재단에서는 여러분에게 베티는 회의장 사람들에게 옷차림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추측했다.
몸에 착 맞는 블루버드 워른 양복에 금색과 갈색의 줄무늬 넥타이, 왼손에는 금시계까지. 증권사 직원인가? 샴페인 드레스에 새하얀 모피숄, 거기에 진주 목걸이라 부유한 마님이겠네. 베티는 자신의 주변을 무작정 두리번거렸다. 그레머의 낚시용 조끼, 어쩌면 감독처럼 코까지 붉을지도. 정말 감독이면 좋을 텐데. 이건 좋은 시대가 아니었다. 밤에 거리든 밀림 같았는데 몇 개 남지 않은 불빛이 반딧불처럼 어둠 속에 떠 있었다. 남자는 그 밑을 하나씩 지나갔다. 경계가 침체되자 사람들은 일찍 잠들었는데 그러면 등을 켜지 않아도 될 뿐더러 잠으로 배고픔을 넘길 수 있었다. 배고프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은 곧 지나가게 될 테니까. 중절모 위에 달린 금속 버튼이 어디선가 비춰오는 빛을 때때로 반사했고 스틱 끝은 거친 벽에 부딪혀 소리를 냈다. 그는 골목 어귀의 그림자 속에 누워있는 노숙자들을 무시하고 불이 반쯤 꺼진 식당을 향해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문은 꽉 닫혀 있었지만 문 윗부분에 빛이 흘러나오는 유리 사이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림자가 이따금 나타났다. 희미한 등불이 아스팔트 길을 비추고 있었다. 등불 속에서 이동하는 그림자가 잠시 멈칫하더니 점점 더 커지면서 그리 밝지 않은 빛까지 가려버렸다. 탁! 식당의 간판이 꺼졌다. 잠깐만요! 발걸음을 재촉한 남자는 마침내 식당 문 앞에 도착했다. 저예요! 누군가 잠깐 멈칫하더니 문 쪽으로 다가왔다. 문을 막고 있는 두꺼운 나무판을 치운 후 졸졸 다 감아놓은 철 사슬을 푼 끝에야 잠긴 문이 열렸다. 네? 베티?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중절모를 벗자 따서 묶은 머리가 그의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고기 아직 남았어요? 남자는 옷 밑에서 체형이 천천히 변하는 것 같았는데 잠시 후 남자는 여자의 모습으로 변했다. 스테이크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고요. 스테이크? 왜 힐튼으로 안 가고? 식당 사장은 뒤돌아 주방으로 향하면서 베티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체형을 바꿀 수가 있나? 그런 맛도술인 걸까? 이곳에는 호버 스튜밖에 없어. 고기 좀 많이 추가해주세요. 베티가 기분 좋게 웃자 윗 입술에 붙인 가짜 수염이 당겨지는 근육에 조금 비뚤어졌다. 그녀는 식탁의 바 위에 돈을 탁 하고 놓은 후 사장을 향해 양팔을 활짝 벌렸다. 대사가 있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분명 그 전에 사장님의 호버슈트를 먹은 덕분일 거예요. 역시 고기를 추가해도 맛있다니까요. 사장은 베티에게서 등을 돌린 채 식어서 굳어버린 냄비 속에 스튜를 저었다. 의외네. 정말? 올라오는 불에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면서 냄비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네? 베티는 생일을 맞이한 아이처럼 손을 바 위에 올린 채 사장이 몸으로 가리고 있는 스튜에 온 정신을 집중하며 기대했다. 사장이 국자로 냄비 측면을 깔끔하게 긁어낸 후 스튜를 베티 앞으로 밀었다. 요리가 가득 잠긴 접시에서 묵직한 소리가 나면서 김이 나는 요리의 냄새가 한층 더 짙어졌다. 이건 내가 살게. 지금까지 외우고 써먹지도 못한 대본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도 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네? 감사해요. 베티는 소자를 들어 이 푸짐한 스튜를 한 숟가락씩 떠먹었다. 가지의 즙이 그녀의 새하얀 서치에 튀면서 뱃속이 서서히 채워졌다. 베티는 맨 앞줄에 있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고 펜을 꽉 쥐었다. 폭풍우가 오기 전에 내 파트를 다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려 대사가 3마디나 되는 역할이었다고. 네. 안 돼! 아! 네, 안 돼. 아, 3마디?
베티는 머릿속에서 자신이 100번 넘게 연습한 대사와 동작을 반복했다. 전에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럼 이제 작성하신 서류를 제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베티는 직원의 말에 상상을 멈췄다. 회의장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 잇따라 몸을 일으켰다. 모두가 말없이 줄을 서 작성한 서류를 강단에 제출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직원은 그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했다. 성 파블로프 재단은 폭풍우가 닥칠 때마다 이렇게 시대를 잃은 사람들이 수용했나? 이곳은 마치 시대의 서랍 같네. 그리고 지금은 나의 시대를 수납하고 있고, 이곳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내 시대는 다시 돌아올까? 회장을 잇따라 떠나는 사람들을 본 베티는 갑자기 버림받는 공포에 빠졌다. 뒤처져서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한 그녀는 급히 서류를 작성해 직원에게 건넨 후 곧바로 인파를 따라 회의실을 벗어났다. 문 밖으로 나와 복도에 선 베티는 복도의 시작과 끝을 바라봤다.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 머무르지 않았다. 베티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시야의 끝을 향해 벽과 벽 사이로 삼켜질 때까지 걸음을 한 발짝씩 내딛었다. 누아르가 써주길 바라야겠네. 그 공포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 서류 또한 그녀에게 어떤 소속감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베티는 자신의 배를 만졌다. 지금 배고픔인 느낌이 들지는 않았지만 배가 부르지도 않았다. 영화에 출연할 수 없다면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 넌 할리우드 스타가 될 수 있을 거야. 등불이 꺼지고 식당의 문이 다시 잠기기 전 사장은 베티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리고 항상 샴페인 타워 위에서 깨어나게 될 거야. 존스를 보러 가야겠어. 애초에 나에게 샴페인 타워 같은 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뭔가 호흡이 짧긴 하다. 존스는 여전히 백설공주처럼 병실한 유리관 속에 누워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붕대에 완전히 감싸져 있어서 공주라기보다는 미라에 가까웠다. 하지만 베티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얇은 흰색 시트가 존스의 마른 몸을 덮고 있었는데 시트는 산처럼 굴곡 있는 주름을 이루고 있었다. 유리관 사람 속에 사람이 베티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너구나. 우는 여주인공 너구나. 화면 속 사람은 아름답고 귀여웠다. 그녀의 파도 같은 짧은 머리는 넓고 푹신한 베개 위에 누워있음에도 광이 나고 갈질환했다. 눈썹을 살짝 찌푸린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연인을 바라봤다. 이번 생에서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어. 헉! 하지만 그녀는 유리관 속에서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는 게 한계였다. 네가 나를 지켜줬어. 그러지 않았다면 난 진작에 목이 부러졌을 거야. 베티는 추락 후의 일이 기억나지 않았기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이쪽으로. 활기 없이 가라앉은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영혼이 떠다니다 허공에서 흩어지는 것 같았다. 베티는 그녀의 바싹 마른 입술을 통해 무슨 말을 했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베티가 다가갔다. 유리가 중간에 막고 있었지만 존스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 건 처음이었다. 그들은 베티에게 보이는 건 존스의 두 눈뿐이었다. 더 이상 빛나지 않는 유리구슬 같은 눈은 공포에 빠져 떨면서도 베티에게서 희망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베티와 존스가 1930년대에 끝내지 못한 영화의 제작진들을 가리키는 거였다. 베티가 입을 열었다. 힘겹게 숨쉬는 존스의 모습을 보니
그녀는 폭풍우에 관한 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들은 밖에 있어요. 재단 밖. 시대의 밖을 뜻했다. 걱정할 것 없어요. 베티는 존스가 계속 캐물을까봐 두려웠다. 밖? 어디? 무엇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존스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고 다음 질문을 던졌다. 카메라는 어디 있어? 그녀는 눈을 카메라라면 제가 가지고 있어요. 베티는 존스의 흰자위에 핏줄이 성을 봤다. 어디 있는데? 개 무서워. 존스가 갑자기 뇌전증을 일으키자 베티 자신도 그 대화를 어떻게 끝났는지 몰랐다. 어쩌면 제3자에 의해 강제로 끝났을 수도 있었다. 어느새 간호사가 주사를 들고 뛰어들어왔다. 간지? 연산 클로로 맞은 용량이 유의하세요. 잠시 후 투명한 액체가 유백색 튜브를 통해 존스의 목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응급조치를 시작합니다. 관계자 외에는 나가주세요. 베티는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병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존스는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실에 목이 걸려 있었고 그 실의 끝은 베티가 쥐고 있었다. 검지만 움직여도 존스가 내 앞에서 시면으로 떨어질 것 같았어. 퓨즈가 너무 약했어. 퓨즈는 스턴드맨 사이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띠를 농담 삼아 부르는 말이었다. 아무래도 그녀는 폭풍우에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 같네. 누군가가 베티의 어깨를 뒤에서 툭 쳤다. 그에게 고개를 들리자 존스에게 주사를 놓던 간호사가 베티를 향해 가볍게 인사했다. 게다가 넌 그녀를 속였더라? 베티가 의문을 품은 눈빛으로 간호사를 바라보자 그녀는 척을 지켜보며 한 대형도시를 가리켰다. 잠깐 얘기 좀 할까? 간호사가 무서워 눈이 없어서 그런지 비좁은 대형도실 안은 유리창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창밖은 삭막했는데 손을 조금만 열심히 뻗어도 옆 건물에 칙칙하게 솟은 벽을 만질 수 있었다. 자신을 로라라고 소개한 간호사는 창 앞에 서 있었는데 그녀는 상반신을 창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보아하니 조수는 아닌 것 같네. 베티와 존스가 재단에 온 이유를 들은 로라는 고개를 돌려 베티의 얼굴을 향해 입에 담긴 연기를 내뿜었다. 오, 담배를.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베티가 질색하며 연기를 향해 손으로 부채질했지만 로라는 전혀 개의치 않고 웃었다. 3개, 더 3개 붙여봐. 이 기계는 말도 안 되게 예민해. 이곳에서 담배 피운 걸 알아차리면 쫄딱 젖을 정도로 우리에게 물을 뿜어댈걸? 스프링쿨러? 애초에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죠. 뭐 어때서 이 세상도 미쳤는걸? 시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설마 아직도 규칙을 지킬 생각은 아니겠지? 로라는 창틀에 거리낌 없이 담배를 껐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동그란 검은 점이 남겨져 있었다. 넌 아직 적응하지 못했을 뿐이야. 베티는 그 말에 답하지 않고 자기 옷을 탁탁 털면서 연기 냄새를 없애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넌 1930 몇 년에서 왔다고 했더라. 로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베티를 훑어봤다. 네 마도술은 뭐야? 제 체형과 외모를 일시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능력으로 대역 배우를 해왔죠.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외모로 바꿀 수는 없어서 얼굴을 클로즈업 하는 장면을 못 찍어요. 그것뿐이야? 크고 건장한 체형으로 바꾸면 힘도 조금 더 강해지긴 해요. 딱히 눈에 띄는 마도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하는데 가끔 편할 때도 있어요. 와. 로라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육체를 더 쓰게 만드는 마도술이 뭐가 편하다는 건지. 우스꽝스러운 가짜 수염 외에 또 뭐 없어? 네? 예를 들면 소장 가치가 있는 작은 물건이라던가 존스의 그 카메라 같은 거 말이야. 들어보세요. 내가 좋은 거래처를 소개해줄게. 흥미로운 것들을 사들이는 사람이 있거든.
나도 그 대가로 네 보수에서 소수료를 좀 받아가겠지만 꼭 귀중한 물건일 필요는 없어. 평소에 쓰는 물건이어도 나를 통해서라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걸? 잡상인이었네. 전에 낡아 빠진 구리 펜던트 하나를 사들인 적이 있었거든. 그 안에는 이전 주인의 딸 사진이 있었는데 그런 감정이 담긴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이 내게 엄청 높은 가격을 제시한 적도 있었어. 베티는 눈앞의 간호사를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 제게 말을 건 이유가 그거였어요? 존스의 카메라를 사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을 미친 애호가 들어보세요. 중에는 그런 이상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 게다가 가격은 그들이 정해. 생각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리고 이건 분실물 대리 수령에 관한 안내야. 노라는 베티의 어깨를 토닥인 후 다용도실을 나갔다. 으잉? 대체 뭐임? 생각보다 너무 음울해. 폭풍우라. 낮에 기억이 통제를 잃고 베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결론을 내고 싶었지만 사고는 목표 없이 날뛰며 계속해서 한 곳에 부딪히는 것처럼 막혀버렸다. 몸을 세워 앉은 베티는 베개를 침대 끝에 놓고 북극여우처럼 베개를 향해 앞으로 푹 쓰러졌다. 베개 위에서 몸을 돌린 베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잠이 안 오다니. 오디션에 합격했을 때도 잠은 잘 잤었는데 잠을 자지 못하면 기억력 감퇴 근육 형실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그럼 다음날 촬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고.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잠을 자지 못하면 기억력 감퇴 근육 성실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찍을 수 있는 영화가 없어졌지. 베티는 어둠 속에 손이 닿지 않는 천장을 바라봤다. 침대 위쪽에 있는 시계는 현실 집어삼킨 적 없다는 것처럼 틱탁틱탁거리며 베티에게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었다. 너무 조용히 코 고는 소리도 울음소리도 안 나고 침대가 곧 무너질 것 같은 소리나 싸우는 소리도 안 들려. 이곳에는 싸구려 여관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 침대에 앉은 베티는 몸을 일으켜 방 한 구석에 있는 TV를 켰다. 이 은색 사각형 케이스 안에서는 카우보이 한 명이 미국 서부의 들판을 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시원시원한 미소와 정확한 리볼버를 가지고 영웅적인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현실에 도피처가 되는 사각형 세상은 어느 시대에든 존재하나 보네. 침대로 돌아온 베티는 얼굴을 위로 향한 채 누웠다. 대화소리, 총소리, 말발굽 소리, 그리고 무엇을 표현하는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베티의 귀로 흘러들어왔다. 정말 시끌벅적하네. 소음이 베티의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그 소옥에서 익숙한 느낌을 찾았다. 화면의 형광이 어두운 방 안에서 불규칙적으로 깜빡이면서 흘러나오는 대화소리가 점차 흐릿해졌다. 우아한 재즈가 울려 퍼지면서 새하얀 자막이 스크린을 지나갈 때쯤에는 베티는 이미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였다. 얘도 TV 켜고 잠에 드는 타입. 베티! 저기요. 베티 이쪽이야! 어둡고 붐비는 골목에서 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베티 옆에서 울려 퍼졌다. 톰! 이쪽이야! 눈 깜빡할 사이에 소리는 똑 얼룩덜룩한 벽 밖에 파이프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려왔다. 영화관에 몰래 들어가는 길을 잊은 거야? 기억하고 있지? 일단 쓰레기통을 밟고 창고의 작은 창으로 들어간 후 창고의 문을 열어야 해. 그 제3상영관으로 가면 되는데 거기에는 항상 열려있는 직원 전용 출입문이 있어서 거기로 몰래 들어가면 돼. 얘는 상습적으로 극장에 몰래 들어갔나 본데?
그걸 떠올리고 있던 베티는 어느샌가 스크린 밑에 있었다. 진정. 목 아파 죽겠네. 젠장 검표는 왜 하필 오늘 맨 뒤에서 자는 거야? 베티는 상영관 맨 앞에서 다리를 감싼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최대한 높이 들고 영화에 빠져들었다. 각도 문제인지 비친 화면은 왜곡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매우 만족했다. 서부 사막을 달리는 기차에서 누군가가 여주인공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다. 안 돼! 스크린 위에 여주인공이 위험에 처한 걸 본 베티는 자신의 눈을 가렸다. 소리 좀 낮춰. 이곳에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검표원도 알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인 베티는 곧바로 고개를 들고 이어서 봤다. 악당의 총에 맞은 카우보이의 몸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그런데 카우보이는 곧바로 기적처럼 몸을 일으켰는데 그는 가슴 쪽에서 여주인공이 구운 바닥이 매우 단단한 파이를 꺼냈다. 헉스! 그리고 그는 그 파이로 악당을 기절시키고 여주인공을 구해냈다. 왜 이렇게 웃기지? 파이로. 더 엔드. 모두가 결말에 기뻐하고 베티 또한 진심으로 기뻐했다. 저 파이 어쩌면 정말 맛있을지도 몰라. 엔드라는 문자가 스크린 위에서 반짝였는데 친구는 베티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카우보이야, 저 녀석 좀 봐. 빵야, 빵야. 바보 같아. 내가 카우보이라면 온 마을을 안전하게 지킬 거야. 그러면 주점 주인은 내게 보답하기 위해 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를 남겨주겠지. 톰은 손으로 빨갛게 얼어붙은 발을 문질렀다. 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는 여전히 누군가에게서 훔친 검은 빵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리버우드에는 윌리엄이 있으니 위험 따위 없을 거야. 다른 마을을 찾아야 할걸? 무슨 그런 당연한 소리를. 리버우드에 갈 리가 없잖아.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네? 뭐?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건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찍은 가짜 이야기야. 이 세상에는 리버우드도 윌리엄이라는 카우보이도 없어, 이 멍청아. 아, 그렇구나. 하지만 여자아이는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이 아니구나. 네? 뭐?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긴 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저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 그 세상에는 실업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고픔도 추위도 없을 거야. 모두에게 넘치는 음식과 따뜻한 침대가 있겠지. 언제나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여름엔 따사로운 햇볕이, 겨울에는 즐거운 따스함이 끊이지 않을 거야. 그곳에서는 현실 속의 고통과 억울함을 잠시 잊고 타인을 위해 기뻐하거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거야. 세상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그려내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세상. 난 그런 세상을 원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세상에 데려다 주고 싶어. 베티도 뭔가 이상 반데?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며 새하얀 커튼이 거의 느껴지지 않은 바람에 살짝 물결쳤다. TV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선보가 시간과 함께 흐르고 흘러 이장과 사막장을 반복하여 맴돌고 또 맴돌았다. 베티는 그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아 침대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꿈은 결국 이 시기 깨어나면서 사라져버렸다. 왜 갑자기 이런 오래전의 일이 떠오른 거지? 톰은 어느 겨울에 죽었다. 해고당한 그의 아버지에게 안긴 채 석탄 난로 옆에서 세상을 떠났다. 베티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표현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이고. 베티는 어젯밤의 꿈을 떠올리면서 결국 분실물 보관소 앞에 도착했다. 이곳은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카운터 안쪽에 서 있는 두 직원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 카메라를 수령하러 왔어요. 베티는 로라의 안내에 따라 자신 증명서류를 카운터 너머로 건넸다. 무사하군요. 여직원이 놀라서 소리치자 뒤쪽 창고에서 직원 몇 명이 걸어나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베티를 쳐다봤다. 저를 아세요? 물론이죠. 얼굴 반쪽이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한 손으로는 당신을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 카메라를 안고 있었는데 그녀는 무사하나요?
주변의 직원은 당시에 그 장면이 인상 깊었다는 듯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살아남았어요. 존스가 저를 구한 거였어요? 저희는 이게 의식각성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평범한 카메라더라고요. 직원들은 이미 창고에서 카메라를 꺼내온 상태였다. 그들은 베티 존스 그리고 카메라에 대해 떠들며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해 놀라워했다. 그 모습을 본 베티의 머릿속에서는 새하얀 인형이 떠오르면서 연기가 그녀의 머리 위로 빙빙 맴돌았다. 로라는 더 이상 그 어떤 시대에 속하지 않아요. 그녀는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 나쁜 녀석이라 이해해주세요. 대화를 나누던 여자는 좀 아쉽다는 듯 카메라를 바라보다가 베티에게 건넸다. 이 안에 대체 뭐가 있길래. 베티는 카운터 너머에서 카메라를 건네받았다. 카메라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는데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품에 안았다. 사각형 케이스 밖에서는 저도 당신의 희망을 지킬 수 있어요, 존스. 당신은 반드시 깨어나 이 영화의 촬영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안에는 30년대의 마지막 영화가 있으니까요. 이제 영화를 베티가 찍게 되는 걸까요? 베티가 진두지휘해가지고. 존스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베티는 대부분 시간을 병실에 앉아 기억을 더듬으며 폭풍을 잃어버린 대본을 다시 쓰는데 보냈다. 존스는 가끔 비몽사몽한 상태로 잠시 깨어나기도 했다. 베티 지금 몇 시야? 존스의 힘없는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사람을 내려다보는 느낌을 느낄 수 없었는데 사람은 약해지면 자존감도 낮아지기 마련이었다. 베티는 움직이던 펜을 멈추고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봤다. 오후 2시예요. 그러자 존스는 잠시 침묵에 빠졌는데 베티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추측조차 할 수 없었다. 어쩌면 자신이 또 얼마나 정신이 잃었는지 생각하거나 왜 베티가 이곳에 있는지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었다. 또 어쩌면 아무 생각도 없는 거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존스는 아주 가끔 영화 제작진들에 관해 묻기도 했다. 어디까지 찍었어? 13학년. 베티가 외워서 써둔 게 거기까지였다. 그녀는 존스의 회복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에 필름을 이어 이 영화를 함께 끝까지 찍을 생각이었다. 내가 없는데 뭘 찍는 거야? 베티는 검지와 엄지로 대본의 모서리를 살짝 비벼서 작게 말했다. 일단 다른 씬부터 찍었죠. 그리고 당신이 퇴원하면 다시 추가로 찍는다고 해요. 베티는 고개를 들어 시선을 옮겼지만 존스는 유리기기 안에 누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당신을 보고 싶어해요. 씬을 다 띄엄띄엄 찍다 보니 복잡해져서 씬 번호를 외우는 게 좀 성가시더라고요. 베티. 네? 나 이곳에 누워 지낸 지 너무 오래됐어. 천장에 구멍이 생길 정도야. 그러니까 나 대신 바깥의 풍경 좀 찍어다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영화 제작진의 사진도 그들이 너무 보고 싶어. 감독님이 현장을 찍지 못하게 하면요? 베티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붕대에 꽁꽁 감싸진 존스가 그녀를 바라보자 두 사람은 침묵에 휩싸였다. 존스는 그녀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베티는 대본을 덮었다.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반짝이는 호수물 근처에는 가벼운 치마 차림의 부인들이 풀밭 사이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숫가에서 낚싯대를 세워 물고기를 낚으면 다시 돌려놓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풍경은 아니지. 베티는 빵빵하게 채운 무언가를 짊어진 채 빠른 발걸음으로 그들을 지나쳤다. 그녀는 사람이 적은 것으로 이동한 후 짊어진 짐을 내려놨다. 여긴 이상한 건물은 없는 것 같고 배경도 전에 촬영장과 비슷한 것 같네. 존스의 부탁을 받아들인 베티는 무의식적으로 정체를 숨길 방법을 떠올렸다.
찍을 곳을 확정한 베티는 카메라를 꺼낸 후 옷더미 속에서 낚시용 조끼와 베리모를 꺼내 착용했다. 감독이 전에 입었던 것과 비슷할 거야. 하지만 이 다음은... 베티는 살짝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혼자서 감독인 척하면서 찍을 수는 없었기에 그녀 대신 이 셔터를 눌러줄 도우미를 찾아야 했다. 한 젊은 여자가 풀밭에 앉아 풍경을 그리고 있는 걸 본 베티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잠깐 괜찮을까요? 어이, 퀴? 로즈버스? 그녀의 고개를 든 여자는 손을 이마 위로 올려 햇빛을 간신히 가리며 베티를 바라봤다. 프랑스어? 베티는 살짝 멍해진 표정으로 여자의 입술을 바라봤다. 거기서는 베티가 이해할 수 없는 프랑스어가 진주처럼 매끄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또 바스비엔? 소리는 들렸지만 베티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여자의 표정만으로는 그녀에게 아기가 없다는 것밖에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베티는 어쩔 수 없이 더 공통으로 통하는 언어를 사용해 볼 수밖에 없었다. 제가 혹시 이걸... 베티는 자신의 사각형 카메라를 가리켰다. Is this quick bus worth kids brand new photo? 네? 포토! 네! 비했어. 여자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걸 본 베티는 그녀의 그 감사를 보였다. 감사해요.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마두술로 감독의 체형으로 바꿨다. 자신의 얼굴 한쪽만 카메라에 나오긴 한 후 현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 외치는 포즈를 취했다. 베티는 이미 이전에 거울 앞에서 수많은 각도를 시도해봤는데 그 중에서 고른 가장 나은 각도가 이거였다. 감독은 살짝 솟아오른 콧대와 거칠고 두꺼운 눈썹이 기억에 남는 포인트였다. 그 두 부분만 드러내면 본인조차도 구분 못할 게 분명했다. 와! 찰칵! 여자가 셔터를 눌러 진실을 숨기기 위한 사진을 찍었다. 이 파텐트! 잠깐만요. 베티는 가방에서 남주인공의 옷을 꺼내 입고 체형을 바꿔 풀밭에 누웠다. 그리고 잡지로 얼굴을 가려 쉬는 모습을 연출했다. 찰칵! 여자가 셔터를 눌렀다. She incredible. 베티가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자 그녀의 주변으로 궁금해하는 행인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멀리서도 걸음을 멈추고 이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베티는 불필요한 주목은 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베티는 옷을 몇 번 갈아입은 후 여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재단으로 돌아갔다. 이런 꼼수를? 베티는 막 현상한 사진을 들고 존스의 병실로 달려갔다. 베티... 존스가 갈망하는 눈빛으로 베티를 쳐다보자 베티는 망설이다가 사진을 존스의 유리기기 안쪽으로 향하게 해서 붙였다. 감독님이 허락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왔어요. 존스는 기뻐하며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은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들이 찍혀 있었는데 모두가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말 좋다. 눈꼬리 쪽에 붕대가 젖기 시작하면서 존스의 몸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사진 속에 무언가를 음미하는 것처럼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않았다. 존스의 반응을 본 베티는 긴장이 풀렸다. 고마워, 베티. 붕대가 흘러내리는 눈물을 빨아들였다. 존스는 눈을 감았다. 한 가지 더 부탁해도 될까? 네? 존스는 결심한 듯 베티에게 원했다. 내 얼굴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수 있을까? 안 돼. 그건... 이거는 베티라예요. 베티는 얼어붙었다. 이건... 베티는 존스의 살짝 붉어진 눈을 바라보다가 곧바로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이곳에는 거울도 없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황급히 이유를 찾았다. 게다가 붕대를 함부로 풀면 안 되잖아요. 혹시 상처가 덧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약을 바꿀 때 너도 봤잖아?
네 마도술로 보여줘. 응? 얼마나 더 있어야 영화 촬영에 복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 존스는 깡마른 손가락을 유리기기 벽에 대며 베티에게 애걸했다. 딱 한 번만 보여줘. 하지만 알다시피 제 마도술로는 똑같이 변할 수 없어요. 알고 있어. 그래도 보여줘. 오늘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존스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녀는 유리기기 안에 갇혀 드넓은 세상을 가진 베티에게 애원했다. 베티는 존스를 바라보며 심호흡한 후 눈을 감았다. 난 이곳이 정말 싫어. 그때 존스는 도도하고 눈이 부셔 베티에게는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우상이었다. 베티, 조금만 더 가까이. 베티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혹시라도 존스의 망가진 얼굴이 자신의 얼굴에 나타날까봐 머릿속에서 억눌렸다. 존스는 자세히 살펴봤다. 반면 베티는 그녀가 무슨 단서라도 알아차릴까봐 조마조마해하며 존스의 시선을 뒤쫓았다. 그런데 존스가 웃었다. 내 눈썹은 그렇게 안 생겼어. 조금 더 가늘어야 한다고. 어? 베티는 존스의 웃음소리에 얼굴을 붉히며 뒤돌았다. 이렇게요? 좀 더 비슷해졌어. 하지만 코도 조금 이상하네. 콧대는 조금 더 높여야지. 그런가요? 베티가 손으로 코를 짚자 곧바로 조금 더 높아졌다. 지나쳐.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 자신이 봐도 콧대는 너무 솟아있었다. 아, 이거 아는 것 같은데 자기 모습? 베티는 콧대를 보면서 조금 더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사팔론이 되어버렸다. 베티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코미디 연기라도 하는 것 같네. 한참 웃은 후 베티는 침묵했다. 그녀는 차마 존스를 쳐다볼 수가 없어. 유리기기를 붙잡은 채 바닥을 볼 수밖에 없었다. 감정은 때때로 수증기처럼 공기 속에서 퍼져나가기도 했다. 왜 울어? 당신도 울면서. 베티는 화난 어린아이처럼 말했다. 환한 빛이 한 차례 지나간 후 그녀는 다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네가 누군가랑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서. 누구랑요? 존스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내쉬었다. 좀 힘드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해줄게. 베티는 코를 쓱 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일단 돌아갈 테니 푹 쉬세요. 베티가 손가락을 유리기기 위에 대자 두 사람의 10개의 손가락이 서로 맞대게 됐다. 베티는 왠지 존스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고마워. 베티는 고개를 저은 후 떠났다. 그 후 존스는 훨씬 더 밝아졌다. 그녀는 베티에게 신문을 읽어달라고 하거나 공원의 풍경을 찍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베티에게 햇볕을 더 쬐일 수 있게 유리기기를 움직여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겨울이 되면 눈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후 몇 개 골라서 눈에 설탕을 뿌리곤 했어. 두 사람은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운이 좋을 때는 달콤한 눈을 먹을 수 있었지만 운이 나쁘면 석탄제를 먹기도 했지. 당신도 어릴 때 그런 놀이를 했어요?
바보야. 존스가 힘없이 웃었다. 유명해지기 전에는 나도 평범한 마을 소녀였거든. 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베티는 이상하다고 느꼈다. 왜 그래? 베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어렸을 때 영화관에 몰래 들어가곤 했어요. 영화관에 사람이 많으니 좀 더 따뜻했거든요.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했어요. 현실이 나쁜 일이 잠시나마 있게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영화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멋져 보이더라고요. 저의 무감각해진 마음을 구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영화 촬영을 꿈꾸던 것도 그 때문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존스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배틀을 쳐다봤다. 영화를 찍자. 지금요? 카메라가 있지 않아? 쓰지 않고 계속 내버려뒀잖아. 무엇을 찍을 건데요? 존스가 부드럽게 웃었다. 너. 엥? 베티를 따라가 미디엄 슛 상반신. 벌레한테 받침되는 존스의 명령을 듣고 카메라를 등에 업고 베티의 곁으로 걸어가 그녀를 찍었다. 베티는 존스의 부탁에 따라 그녀를 위해 명령을 알아듣는 받침대를 하나 맞춤 제작했다. 마도술 신기하네. 덕분에 존스는 유리기기 안에 있어도 말로 자신의 원하는 풍경을 찍을 수 있게 됐다. 제가 찍을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베티가 살짝 부끄러워하며 자신이 찍는 카메라를 바라봤다. 대역을 했을 때와 달리 카메라가 진짜 자신이 찍고 있다는 걸 의식하자 그녀는 뇌가 멈춰버린 것 같았다. 나를 찍는 것보단 낫겠지. 존스는 어깨를 으쓱였다. 됐으니까 그곳에 가만히 서서 노려보고만 있지 말고 네 할 일을 해. 제 할 일요? 예를 들어 내게 오늘의 신문을 읽어준다던가. 베티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을 꺼내 존스 옆에 앉았다. 처음에는 더듬거리며 읽었지만 글에 완전히 집중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행동은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다. 맞아. 뛰어난 배우는 카메라를 잊는 법이지. 네? 카메라요? 베티는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것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가 카메라를 보자 얼굴이 또 새빨개졌다. 괜찮아. 익숙해질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 후로 베티는 존스의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카메라에 노출됐다. 그리고 베티는 존스의 부탁에 따라 밤마다 그것을 편집했다. 싹둑. 어두운 빨간색 방에서 가위질 소리에 따라 베티에 의해 필름이 잘렸다. 그 후에는 이 부분을 베티는 연필로 필름 뒷면에 선 하나를 그린 다음 그 선을 따라 가위로 필름을 잘라냈다. 베티는 필름을 한쪽에 두고 종이에 제목을 크게 써넣었다. 사과씨. 베티가 존스에게 사과를 깎아주었는데 존스가 베티의 깎는 솜씨를 가차없이 비웃어서 지어진 제목이었다. 파라오의 밤. 이건 존스가 베티에게 부탁해서 자신을 위해 찍은 공포 단편이었다. 이 단편에는 붕대로 얼굴을 꽁꽁 감싼 존스가 침대에서 몸을 똑바로 일으키는 장면이 나왔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고개를 돌렸는데 코 밑에는 베티의 가짜 수염이 붙여져 있었다. 필름의 마지막 부분은 베티가 웃어서 화면이 흔들리는 장면이었는데 빛과 그림자가 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먹물이 유리컵 안에 떨어진 것 같았다. 이게 바로 영화. 아름다운 것을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신비로운 그릇이지. 베티는 집게로 필름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린 후 분류에 따라 나눴다. 존스는 분명 머지않아 다 나아서 태어날 거야. 그네가 폭풍우를 받아들이게 할 방법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겠지. 아니 이러면 약간 비극이 벌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요. 베티는 침대 머릿말 협탁에 놓인 대본을 바라봤다. 대본은 이미 다 완성된 상태였는데 베티가 항상 양다리를 테이블로 삼아 쓰다 보니 살짝 휘어져 있었다.
그 후에는 이 영화를 끝까지 찍어야지. 깊은 밤, 어두운 병실은 기계의 등불만 깜빡이고 있었다. 생각해봤어? 응. 카메라를 등에 업고 있는 벌레 형태의 받침대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었다. 돈은 필요 없어. 내게 한 가지 물건만 구해다 주면 돼. 뭘? 존스가 입을 열어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단어 하나를 내뱉었다. 여긴 더 좋은 대체품들도 많아. 뭐든 상관없어. 뭐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온 후 병실은 또다시 조용해졌다. 아, 느낌 안 좋은데. 존스? 베티는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존스의 병실을 찾았는데 오늘은 베티의 의자 위에 리본이 묶인 선물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이건 누가 준 선물인가요? 베티는 상자를 들어 올렸는데 그것은 안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것처럼 아주 가벼웠다. 그건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왜요?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이기라도 한가요? 베티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존스를 바라본 후 선물 상자에 뭐가 들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일단 뜯지 말아봐. 네? 네? 존스는 리본을 풀려는 베티를 막으며 앉으라고 손짓했다. 내가 처음으로 받은 선물도 그거였어. 우리 어머니가 주신 거였지. 그 말을 들은 베티는 더 궁금해져 상자를 이리저리 뒤집었다. 빚인가? 안에 뭐가 들었죠? 그건 정말 예쁜 상자였어. 상자만 팔아도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정도였지. 나도 당시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한참이나 추측했어. 솜? 우표? 지폐? 심지어 요정가루가 아닐지 생각한 적도 있었지. 난 어머니한테 내 추측이 맞는지 계속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알려주지 않았어. 왜 그냥 열어서 확인해보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건... 존스는 한숨을 내뱉었다. 그때 난 그럴 용기가 없었거든. 그건 내가 받은 첫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 혹시라도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까봐 두려웠어. 비어있는 걸 확인할 바에는 계속 그 상태로 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영원한 선물로 말이야. 어찌되었든 내게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분이 가장 중요했으니까. 안 그래? 내가 그걸 열어서 비어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자 자체를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베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침대 머리맡에 둔 채 열지 않고 계속 참았지. 그렇게 10년이 흘렀어. 그러던 어느 날 종업원 일자리에 지원하러 갔는데 감독님에게 캐스팅돼서 영화에 출연하게 됐어. 그 영화에 출연료를 받고 난 후에야 그 상자를 열어볼 용기가 생겼지. 그것을 열어보기 전에 아주 비싼 팔찌를 하나 샀어. 그 안이 정말 비어있다면 이 팔찌를 넣어 내게 주는 첫 선물로 하려고 했거든. 존스는 유리기기에 누운 채 베티를 바라봤다. 그래서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나요? 존스는 웃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붕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서 베티는 자신의 눈이 침침해졌나 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스타가 되기 전에는 그런 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 내가 어릴 적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베티는 붕대에 꽁꽁 감싸진 존스의 얼굴을 보며 그녀의 어릴 적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아무리 상상해봐도 베티는 그 흑백의 스크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화면 속의 존스는 때로는 명문가의 아가씨였다가 또 때로는 가난한 삶을 양치기 손해했다. 하지만 존스는 스크린 속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 또한 피와 살로 이루어진 아기로 태어나며 이 세상을 처음 마주했다. 베티는 저항했다. 존스가 그녀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녀 또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신기한 힘 따위 없었다. 그건 존스에게도 사각형 세상을 만들어낼 힘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스크린에서 벗어나면 그녀 또한 자신과 다름없었다. 왜 저에게 이걸 주는 거죠? 이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존스는 또다시 고개를 살짝 저었다. 네? 문 너머에서 로라가 카트를 밀면서 들어왔다. 시간이 됐어. 존스는 치료받아야 하니 유류진 외에는 다 나가. 일단 돌아가, 베티. 베티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봤다. 상자는 공들여 포장되어 있었다. 상자는 리본으로 정교하게 묶여 있었는데 힘이 크게 가해지지 않은 것처럼 반듯하게 묶여 있었다. 이만 가봐. 로라는 베티 어깨를 밀어 병실 밖으로 내보냈다. 대체 뭘까요? 베티는 상자를 자세히 살피면서 자신의 방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상자를 흔들면서 귀를 가져다 댔지만 상자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대체 무슨 뜻이지? 빈 상자. 거짓된 희망? 촉수가 바스락거리며 복도의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와 베티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살살 긁는 것 같았다. 설마 내가 존스에게 보여준 게 거짓된 환상이라는 걸 알아차린 걸까? 하지만 베티는 존스의 상태를 떠올려봤지만 전과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왜 내게 이 상자를 선물한 걸까? 설마 나도 존스처럼 나 자신에게 선물할 게 생긴 후에야 열어야 하나? 주변의 사람은 급히 발걸음을 옮겼지만 베티는 제자리에 멈춰섰다. 하지만 난 존스와 다른 걸. 이 상자가 비어있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을 텐데. 애초에 내 목적은... 거기까지 생각한 베티는 갑자기 공포가 척추를 타고 기어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리본을 확 풀고 상자를 열었다. 상자는 비어있지 않았다. 필름이 특별한 방법으로 묶여있어 흔들어도 상자의 벽에 부딪히지 않아서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건... 자르고 붙인 솜씨가 매우 익숙했는데 이건 바로 베티가 편집한 그 필름이었다. 어떻게? 베티는 필름을 꺼냈다. 존스는 계속 유리기계 속에 있는데 대체 누가 필름을 꺼낸 거지? 이렇게 포장한 건 또 누구고? 머릿속에는 이미 답이 떠올랐지만 베티는 더 깊이 생각하기가 두려웠다. 그러나 그 위험한 생각은 그녀가 전력을 다해 병실로 뛰어가게 했다. 존스! 병실에서는 로라가 유리기계 튜브를 통해 존스에게 어떤 약을 투입하고 있었다. 이런... 열었구나. 네, 알게 된 거예요? 폭풍우에 대해... 그래. 로라가 알려준 건가요? 그렇게 째려보지 말라고. 난 질문에 답했을 뿐이야. 하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지금 바깥의 풍경은 그 사실 사진처럼 아름답고 안전해요. 베티는 존스를 살피며 다가갔다. 나와의 거래는 끝났으니 이만 가볼게. 주사위를 끝까지 밀어넣은 로라는 물건을 재빨리 정리한 후 입구에 놓인 카메라를 챙겨 빠르게 병실을 떠났다. 로라가 카메라를 가져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베티는 여전히 설득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 카메라가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하나 다시 사면 돼요. 대본도 제 기억을 바탕으로 다시 써놨어요. 감독과 영화 제작진이 없어도 당신이 나으면 이 영화를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베티는 존스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며 유리관 속의 존스를 애원하듯 바라봤다. 그건 마치 공주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난장이 같았다. 영화는 완성될 거야. 우리의 영화가 아닌 네 영화가
네가 끝까지 찍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필름을 남겨둔 거야. 그럼 당신은요? 난 더 이상 스크린에 나올 수 없어. 얼굴이 망가진 데다 얼마 못 살 거야. 난 이 유리관 속에 평생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 그 말을 꺼낼 때 존스의 눈빛은 매우 평온했다. 그녀의 말투 또한 아무 기복도 없었다. 아니에요. 베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 선생님이 몸이 잘 아주 회복되고 있으니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게다가 저번에 제가 얼굴을 보여줬잖아요. 그날 밤에 내 얼굴 왼쪽에는 점이 하나 있어. 평소에는 항상 가리고 다니지만 베티는 자신의 얼굴을 바꿨을 때 그 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네가 누군가랑 많이 닮았다고 했던 거 기억나? 존스는 갑자기 너무 졸린 것 같았다. 넌 어릴 적에 선물 상자를 열기 두려워하는 나와 닮았어. 자신에게도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다는 걸 무시한 채 항상 타인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대하지. 네가 준 꿈은 정말 아름답지만 난 너의 희망이 될 수 없어. 카메라 속에 넌 정말 귀엽더라, 베티. 지금은 그게 네 영화야. 그러니까 끝까지 찍어. 존스의 목소리가 언제 잠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갈수록 약해졌다. 왜 그러세요, 존스? 그녀가 대체 무엇을 놓은 거죠? 베티는 기계 안으로 연결된 튜브를 살폈는데 그 액체는 이미 베티의 눈앞에서 모두 존스의 몸 속으로 흘러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기계를 두드리며 존스가 바라보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존스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닷처럼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다. 존스! 내가 원한 거야. 존스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난 달콤하고도 좋은 꿈을 꾸게 될 거야. 난 이곳이 정말 싫어. 내 눈썹은 그렇게 안 생겨서 조금 더 가늘어야 한다고. 지금 그게 내 영화야. 난 달콤하고도 영원한 꿈을 꾸게 될 거야. 더 아닌데. 아니, 이렇게 가버린다고? 이렇게 가버리면 베티는 어떡해? 베티는 어떡하냐고. 존스는 재단 밖에 묻혔다. 그녀는 홀로 다른 시대에 잠들어 언제 시대의 교체와 함께 사라질지 몰랐다. 베티는 이미 수많은 밤낮을 홀로 보냈다. 재단의 일반 직원인 그녀는 항상 처리해야 할 잡일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 베티는 항상 새 시대를 처음 봤던 그 복도에서 바깥을 바라보며 멍 때렸다. 베티? 무슨 일이에요, 메건?
지금은 그 여직원과 동료가 됐다. 베티는 그녀와 함께 복도에 서서 시대를 방관했다. 뭘 찍고 있는 거예요? 메건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베티의 품에 있는 카메라를 쳐다봤는데 그건 그녀가 월급으로 새 시대에서 산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뭘 찍는 건 아니고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녀는 그 필름을 다 쓰고 싶었지만 도저히 찍을 기기를 찾을 수 없었다. 창고 정리 같은 자비를 하는데 찍을 게 뭐가 있겠어요? 매일 기계적으로 일을 반복하는데 확실히 재미있을 만한 게 없긴 하죠. 메건이 등을 돌려 양쪽 팔꿈치를 팔걸이에 올린 채 따분하다는 듯 천장을 바라봤다. 하지만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면서 한 여성이 긴장한 표정으로 달려왔다. 폭풍우 카운트다운! 폭풍우 카운트다운! 왜? 뭐? 메건은 평소의 자세로 돌아와 베티를 토닥였다. 바빠지겠네요. 무슨 뜻이죠? 폭풍우 카운트다운. 그러니까 24시간 후에 폭풍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뜻이에요. 당신도 빨리 돌아가세요. 그쪽도 여유롭지는 않을걸요? 메건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또 새로운 시대가 수납되는 걸까? 설마 이게 끝이야? 에이, 아니지. 다행히 아니었어. 시대의 소장품을 점검하고 역사 기록을 확인하고 폭풍우 전에 준비 작업에 관해 멍하니 받아들인 베티는 산처럼 어지럽게 쌓인 창고에 앉아 번호와 물품을 확인했다. 전기를 이용해 굽는 터키 케밥 기계. 에? 베티는 표에 체크했다. 초미니 TV. 대체 무엇을 발명하려고 한 걸까? 복잡하고 지루한 점검이었지만 베티는 손이 떨렸다. 폭풍우 카운트다운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움켜쥐는 것 같았다. 재단 밖의 세상은 또 한 차례 뒤집힐 예정이었고 그 중에는 존스의 무덤도 포함됐다. 이 다음은 버블 산소 공급기. 이제 마도학자의 차례인가? 포축은 쿠키, 와드득 신발. 응? 이건 좀 음식 낭비 아닌가? 베티는 무감각하게 목록을 확인한 후 다른 선반 쪽으로 이동했다. 달밤의 춤 2월 23일 개봉. 어라? 베티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선반을 올려다봤는데 그 위에는 필름이 가득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존스의 죽음이 떠오를까봐 창고 작업을 마친 이후로는 이 선반에 다가가지 않았다. 1940년, 1939년. 그러니까 이곳에 설마 그게 있나? 베티는 30년대 영화가 보관된 선반으로 빠르게 다가갔다. 그곳에는 필름 상자가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내가 대역으로 출연한 거랑 존스가 출연한 것도 있네. 베티는 반드시 정리된 필름을 훑어봤다. 하나하나가 그녀의 지나간 세월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존스는 곧 사라지겠지? 화석처럼 내가 닿을 수 없는 시간의 지각 밑에 묻혀버릴 거야. 카메라 속에 넌 정말 귀엽더라, 베티. 존스. 베티는 존스가 세상을 떠난 후로 영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했다. 난 대체 무엇을 찍어야 할까? 네! 안 돼! 세 마디가 기억이 스쳐 지나가면서 베티는 마음속에서 답을 내렸다. 존스, 당신을 혼자 낯선 시대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대본이 어디 있더라? 베티는 구석구석 뒤지며 잡동사니를 늘어놓았다. 내 대본 어디 갔지? 그녀는 그렇게 뒤진 끝에 마침내 침대 틈새에서 손으로 직접 쓴 대본을 찾았다. 이 페이지다. 이 배역이었지?
베티는 곧바로 그 페이지까지 남겼다. 베티는 존스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자신이 맡은 배역을 연습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그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와 달리 자국이 깊었다. 베티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필름과 조면을 확인한 후 카메라 앞에 섰다. 네! 안 돼! 베티는 마침새 머릿속에서의 연습이 아닌 진짜 연기를 펼쳤다. 베티는 대본에 쓰인 대로 침대 위로 쓰러졌다. 간단한 세 마디에 딱히 연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건 영원히 상영되지 않을 영화 속의 보잘것없는 배역에 불과했다. 몸을 돌려 침대에서 내려온 베티는 카메라를 끄고 그 필름을 꺼내 황급히 문 밖으로 나갔다.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곳에 잠든 사람은 이 세상에 곧 어떤 일이 일어나든 관심이 없었다. 베티는 정교한 상자 하나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는 그 위에 특별히 리본 밴드를 묶었는데 좀 비뚤비뚤했다. 존스,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베티는 차가운 묘비 앞에 상자를 놓은 후 곧바로 상자를 열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화예요. 제가 완성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베티는 바지 주머니 속에서 투명한 유리판에 붙여져 있는 빈 필름 한 줄을 꺼냈는데 필름은 이미 햇볕에 노출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저 자신을 위해 좀 남겨뒀어요. 아직 무엇을 찍으면 좋을지 생각나지 않아서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또 보여줄게요. 하지만 지금은... 묘비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세상이 곧 다가오는 폭풍우를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조용히 듣기만 했다. 세상은 제가 준비됐어요라고 외친 후에 시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저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나아갈 거예요.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베티는 폭풍우 카운트다운 경보를 들으며 묘비를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는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고 믿어요. 베티는 묘비에 새겨진 롬프 페인 문자를 바라봤다. 이 흐르는 물결 같은 흔적은 강물처럼 존스의 인생을 관통했다. 나중에 돌아오면... 베티는 손에 쥔 필름을 흔들었다. 정말 멋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30년대의) 마지막의 영화. 베티한테 이런 사연이. 아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